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차르트의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사실 그렇게 주변에 여자가 많아서 스캔들이 있었던 그런 작곡가는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결혼 전에는 이제 자신의 부인이었던 콘스탄스의 언니를 좋아했죠. 근데 언니한테 알로이지아 베버였는데 언니한테 차이고 꽁 대신 닭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 동생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그 이외에 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여인과의 그렇게 연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차르트가 죽은 다음에 죽자마자 그 주변에 이 같이 그 프리메이슨 동료였던 호프데멜이라는 사람이 부인과 함께 그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뭐 호프데멜의 부인과의 좀 면문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추측은 있습니다. 그 호프데멜 부인이 이제 모차르트의 그 제자였어요. 얼마 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좀 가까웠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 얘기는 뭐 다음 기회에 혹시 하면 이제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꼽은 그 여인이 이 낸시 스토레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소프라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영국 소프라노인데 아마 모친은 아마 영국인이었고, 부친은 이태리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친이 아마 그 악기를 했거나 아니면은, 아마 그 성악가였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낸시 이 스토레이스가 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태리에서 이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스티븐 스토레이스인데, 역시 그 음악을 해서 작곡을 하고 했던 그런 오누이가, 그 모차르트와 교분을 나눴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밌는 거는 이 스토레이스라고 하는 게 영국 이제 이름인데요. 이걸 보통 이제 발음하면 스토레이스인데 이 낸시 스토레이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이태리의 이 어떤 그 뿌리를 생각해서인지 자기 이름을 스토라체라고 발음을 했다고 합니다. 혹은 스토라치나 스토라체 이렇게 발음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빠인 스티븐 스토레이스는 자기 이름을 자기 성을 정통 그 영국식 발음으로 스토라체가 아니라 스토라스라고 발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를 길게 해서 스토라스라고 발음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모차르트가 이 낸시 스토라체와 언제 만났나를 제가 보니까요. 이 비엔나에서 오페라 극장에서 1783년에 살리에리 오페라를 이제 궁정극장에서 공연하고 있었는데 그 살리에리 오페라가 질투 가득한 학교라고 하는 오페라였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공연이 안 되고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때 그녀의 모습을 처음 보게 됩니다. 아마 그때 그 오페라로 이 낸시 스토라체가 이 비엔나에 아마 데뷔할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어떤 그 가창력, 그 다음에 그 연기, 이런 거에 완전히 모차르트가 푹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이 오빠와 함께 교류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낸시 이 스토라체가 어떻게 비엔나에 오게 됐나를 보면요. 이 1783년에 오스트리아의 그 요세프 황제가
이 비엔나의 그 공정극장 브룩스테아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이태리 오페라단을 새로 조직하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명령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세프 2세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이 연주도 하고 뭐 그랬을 정도로 음악의 조예가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역사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 요셉 2세가 이 나폴리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아마 낸시 스트라체를 만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낸시는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이태리에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밀라노나 피렌체, 뭐 베네치아, 나폴리 이런 데서 이제 연주 활동을 활발하게 했는데 아마 나폴리에 갔을 때 우연히 만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이 요셉 2세는 그녀를 전격 프리마돈나로 발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불과 17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런 오페라 부파 같은 역할에 아주 적합한 그런 소프라노로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요셉 2세가 이 여자를 얼마나 그 마음에 들어 했는지 그 기록에 따르면요. 그 연봉을 무려 3,250길더라는 거액을 지불했다고 하고요. 아마 이 금액은 아마 지금 뭐 화폐로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마 대체로 그 당시에 비엔나에서도 뭐 그 좋은 아파트를 한 두 채 정도는 뭐 구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셉 2세의 배려로 빈 중심가에 아주 좋은 그 저택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낸시 스트라체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비엔나의 그 관객이나 작곡가들을 매료시켰는데 그녀가 비엔나에 살면서 두 가지 큰 그 인생에 있어서의 아주 중대한 시련을 겪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사건을 보면요. 우선 첫 번째, 그녀가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비엔나에 있으면서 충동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의 상대는 나이가 거의 자기 나이 2배가 되는 영국인 바이올리니스트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영국인 이 바이올리니스트인 존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의 의처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좀 외향적이고 많은 사람에게 관심과 어떤 호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의처증이 좀 깊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근데 그거를 이 가정폭력으로 그거를 발산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신체적인 그 폭력에 시달리게 돼서 결국은 뭐 같이 살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이 황제인 그 요셉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요셉 2세가 경로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남편 그 바이올린 하는 그 녀석을 당장 국외로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혼을 안 했지만 하여튼 다시 싱글 라이프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있고요. 두 번째 그녀가 겪은 아주 혹독한 시련 중에 하나는 1785년에 이 오빠가 이제 작곡가인데요. 이 스티븐 스토라스의 그 오페라의 데뷔작에 이제 여동생인 이제 이 낸시가 출연하게 됐는데 갑자기 공연 도중에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되죠. 공연하는 도중에. 그래서 다들 이제 놀라게 되고
이제 낸시는 이제 긴급히 어떤 이제 이 처방을 받게 되고 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5개월 동안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쉬고 있는데, 그녀를 아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와 또 다른 작곡가 3명이서 그녀의 회복을 위한 칸타타를 작곡하게 됩니다. 그 제목이 오펠리아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퀘 477A의 그 모차르트 곡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요. 이게 이 칸타타가 사실은 3인 공동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악보는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다가 2015년, 한 10년 전이죠. 네, 겨우 프라하의 어떤 박물관에서 거기 어떤 이 서류 그 저장고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보를 잘 살펴보니까 이, 이 악보는 약 4분 길이의 그 성악곡이었는데, 이 대본은 로렌조 다 폰테, 그 모차르트 오페라의 대본을 아주 쓴 이태리의 그 극작가죠. 로렌조 다 폰테가 쓰고 이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 작곡가가 한 명씩 이 파트를 작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1악장은 살리에리가 작곡했고요. 아주 느린 전원풍의 파스토랄레의 그 곡이죠. 그 느린 이 우아한 스타일의 곡이고, 두 번째 악장은 모차르트가 작곡했는데 아주 그 경쾌하고 빠른 곡으로 되어 있고요. 3악장은 코르네티라는 이름으로 이제 작곡자 이름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추측한데 이거는 이 낸시의 오빠인 스티븐 스트라체의 필명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발견이 왜 아주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냐면요.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보듯이, 아마데우스는 뭐 이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 독살했다 뭐 이런 이제 주장도 싣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뭐 서로 독살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나쁜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주 우의 좋게 한 소프라노의 회복을 위해서 합심해서 공동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제 떠난 지 200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 밝혀진 바로는 두 사람이 그렇게 사이 나쁜 관계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론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낸시 스트라체의 가장 대표적인 이 소프라노스의 명성은 이 피가로의 결혼, 레노체 디 피가로의 첫 번째 데뷔 무대에서 수산나 역을 맡은 그러한 소프라노입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이 수산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곡들을, 좋은 멜로디를 이 오페라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모차르트는 이 낸시 스트라체가 이 목소리를 잃어버린 그러한 경험도 있고 해서 그거를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고음역대 내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이 낸시 스트라체의 음역대에 맞는 아주 이 서정적이고 절제된 기교를 요하는 그러한 곡들로 작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 낸시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노래할 수 있도록 작곡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자막에는 이제 수잔나만을 위한 아리아도 집어넣었는데, 이제 그게 소위 네 비에니 논 따르다라고 하는 어서 오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논 따르다죠.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네 비에니라고 하는 그 가사는
그 모차르트가 좋아하는 그 대목이었는지, 모차르트의 그 오페라 돈 지오바니에 보면 세레나데의 첫 구절도 데 비에니 라 비네스트라 뭐 이런 곡이죠. 아, 자 창가로 오세요. 뭐 이런 그 가사로 이 모차 아니 이돈 지오바니가 이제 세레나데를 부르게 되는 장면에도 이 데 비에니라는 이 말이 나오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곡은 사막에 보면은 이 스토리가 결국은 수잔나와 백작 부인이 서로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래서 수잔나가 백작 부인 옷을 입고 백작 부인은 수잔나 옷을 입고 밤에 정원에서 이제 그 알마비와 백작이 나와서 수잔나를 이제 몰래 만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수잔나를 만나면 그 여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작 부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백작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때 이제 이 수잔나는 이제 백작 부인의 옷을 입으면서 이 비가로에 대한 자기 진심을 얘기하는 이제 그런 장면에 나오는 아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가로의 결혼에서 첫 번째 수잔나 역을 맡을 정도로 모차르트가 정말 그 애정을 갖고 있었던 이 낸시 스트레이스 이 남매가 런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빠는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 낸시는 이제 성악 무대에서 활약을 했지만, 이 오빠 스티븐도 거기서 어떤 이 영국 잉글리시 서클을 이제 결성해 갖고 주변의 이 동료들 그리고 음악가들과 그 교분을 나누고 서로 음악적인 교감을 하고 그러던 이제 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티븐은 그 모차르트와 하이든과도 그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서로 현악사중주도 만들어서 연주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서클에서. 그래서 제이 바이올린을 이제 조셉 하이든이 맡았고, 비올라를 모차르트가 맡았고, 뭐 이제 스티븐도 뭐 제이 바이올린이나 뭐 맡았겠죠. 그래서 이런 아주 어마무시한 그러한 그 아주 화려한 그 현악사중주단으로 그 당시 비엔나에서 서클 활동을 하면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이 스티븐 스토라스도 혹시 이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처럼 프리메이슨 단원이 아니었나 하는 좀 추측도 해봅니다. 하이든과 모차르트는 그 당시에 비엔나의 그 프리메이슨 단원이었는데요. 이 스티븐도 혹시 그 멤버로 같이 그러한 서클을 하면서 음악 활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 뒤에 저기 보이시는 거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미스터 빈 그 콘서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잘 안 보이시지만 저게 프리메이슨, 런던의 프리메이슨 홀에서 한 콘서트의 포스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낸시 스트라체와 그 스티븐 오누이가 런던에 가서 프리메이슨 홀에서도 공연을 했다는 그런 그 얘기도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두 사람이 런던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 스티븐이 모차르트한테 같이 영국행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드는 실제로 그래갖고 런던에 가서 런던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런던 심포니 같은 그런 교향곡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모차르트도 굉장히 런던에 갈 거를 심각하게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이든도 권하지, 그 다음에 그 스티븐 스토레이스도 권하지. 이러니까 이제 갈 생각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못 갔죠. 아버지한테 심지어 내가 혹시 런던에 가게 되면 아이들을 좀 돌봐줄 수 있는가, 자신의 아이들을. 뭐 그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거는 뜻을 못 이루게 된 거가,
모차르트가 그때 이제 아프게 되고 결국은 몇 년을 못 넘기고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런던은 결국은 못 갔는데 이 런던으로 돌아간 스티븐이나 그 낸시는 음악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낸시는 거기서 이제 그 이제 오페라 무대도 치고 활동을 하고 스티븐도 이제 이 모차르트를 위해 그 징슈필 그 비엔나 스타일의 그 오페라 양식을 이제 런던에 도입해서 지금도 아주 그 극장이 많은 그 드루리 레인이라고 하는 그 런던 중심가의 그, 뭐죠? 그 트라팔가 광장 그 뒤편에 있죠. 그 드루리 레인 극장에서 오페라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가 모차르트가 이 낸시 스트라체를 얼마나 마음속에 정말 좋아하고 있었는지를 나타내주는 곡이 한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은 이 콘서트 아리아인데요. 끼오미 스코르디 디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보고 당신을 잊으라고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별을 하는 와중에 그 아주 그 애끓는 심정을 토로한 그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1787년에 낸시가 빈을 떠나서 런던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마지막 콘서트를 하게 될 때 모차르트가 이 곡을 작곡해서 같이 협연을 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악보 끝에 모차르트가 자필로 이렇게 남겼다고 해요. Dalso servo es amico. 당신의 그 낸시의 종이자 친구로부터 이거를 보낸다. 이 곡을 바친다. 뭐 이런 그렇게 자필로 모차르트가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쓴 이유는 결국 이거는 모차르트가 잘할 수 있는 거가 작곡밖에 더 있겠습니까? 작곡으로 자신의 마음과 그 연정을 고백한 그런 곡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인과 이별하지만 영원한 사랑을 나는 가슴속에 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제가 그 제목에 붙였습니다만 이거는 이 피아노 오브리가토가 있습니다. 마치 슈베르트의 그 바위의 목동 보면은 그 클라리넷 오브리가토가 있듯이 여기도 피아노가 아주 그 협주곡처럼 나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소프라노와 피아노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전개가 됩니다. 마치 낸시와 모차르트 간의 그 어떤 그 아주 사랑의 언어로 대화를 이루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이 피아노가 이 소프라노의 노래를 받쳐주고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콘서트 아리아입니다. 근데 모차르트가 조금 다른 얘기지만 모차르트가 콘서트 아리아를 한 5, 60곡 정도는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뭐 다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모차르트가 쓴 콘서트 아리아는 되게 소프라노를 위한 거고 뭐 테너나 뭐 바리톤을 위한 곡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다 들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이 테너나 바리톤을 위한 콘서트 아리아가 있으면 좀 아시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들어본 적이 없네요. 하여튼 이 낸시 스토라체는 모차르트의 어떤 음악 인생에서 아주 그 중요한 음악적 영감을 준 그러한 뮤즈 같은 여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그 음원을 제가 여기에 남겼는데요. 하나는 1993년에 잘스부르크 페스트필레
그 음악 축제장에서 이제 실황이죠. 실황 레코딩이 있는데 이걸 한번 정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소프라노에는 실비아 맥네어, 미국의 그 당시에 가장 90년대 초반에 잘 나가는 소프라노와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하여튼 클라우디아 아바도 지휘자죠. 그 다음에 지금도 살아계신 마르타 아리에리치, 그 다음에 베를리너 필하모니커, 베를린 필의 연주로 잘츠부르크 축제극장에서 실황을 녹음한 거를 우리가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굵은 글자로 되어 있는 거를 그 카피해서 유튜브에 넣으시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그 2020년에 똑같이 자스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연주한 똑같은 곡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연주자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소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그 비디오 영상이 훨씬 더 깨끗합니다. 뭐 17년 후에 나온 거니까요. 이외에도 비디오 영상은 아니지만 그 키리테 카나와하고 그 우치다 피아노로 이 연주한 그거가 있습니다. 동영상은 아니지만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연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로 쓴다면 그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런던을 갔고 모차르트는 결국 못 따라가고 비엔나에 남게 되는데 두 사람 간의 교류가 없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하이든도 갔지요. 스티븐도 가면서 정말 그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언제 꼭 런던에 좀 와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간 다음에도 이 서신 교류가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모차르트가 정말 이 사랑의 감정을 품었던 낸시한테 서신이 없었을 리가 없는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 간의 그 편지나 어떤 그런 메모가 전혀 여태까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차르트는 편지를 많이 썼어요. 뭐 요새 말하면 카톡 많이 하듯이 아버지한테도 뭐 그다음에 누나의 난네들한테도 편지를 뭐 2, 300통씩 쓰고 그랬던 그 편지를 많이 썼던 사람인데 어떻게 낸시한테 편지를 한 통도 안 썼을까? 이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 어쩌면 이 서로 서신 교환한 그러한 것들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불태웠거나 없애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의혹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뭐 수수께끼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뭐 알 수가 없는 얘기이지만 아마도 그 두 사람 간의 그 대화나 그 서신들은 아마 의도적으로 없애버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여튼 모차르트가 정말 마음에 품고 좋아했던 그 소프라노 낸시 스토라체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그 마지막 콘서트에서도 서로 이 낸시와 피아노 치면서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작별의 정을 나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들으면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